개발해서 하던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다 깨고 테슬라가 하듯이 아주 고성능의 컴퓨터 3개, 4개로 드라이브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전에 소개를 받은 주식회사 컨트롤웍스 대표를 맡고 있는 박승범이라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저 혼자 있으니까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강연해 드릴 내용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FKAI에서 강연을 요청해 주셔서 약간 제목을, 영어 제목을 끼워 맞춤을 했습니다. 그래서 Future Key Innovations of Mobility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재워놓으면 되죠. 이게 화상이라 약간 딜레이가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컨트롤웍스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9년부터 자동차 쪽에 연구 개발을 위주로 하는 엔지니어링 및 장비 회사로 시작했고요. 저는 이제 작년에 합류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대표적인 R&D 사례가 있지만 작년 12월에 저희가 서울시 테스트베드 과제를 통해서 이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자율주차가 되는 것을 여기 바로 옆이에요. 상암 시범 지역에서 데모를 했고 그때 4개 정도 컨소시엄이 참여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데모를 수행한 거는 사실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 137명이 탑승하고 그다음에 기자단도 한 100명 정도 탑승하시고 나서 이제 12월 18일 날 여러 일간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집에 갔다 올게. 네, 다들 잘 들리시는 거죠? 네. 이 뭔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어색하네요. 그래서 저희 최근 이제 조선일보에 3월 18일 날도 보도가 있었는데 이 한국의 대표적인 자율주행 스타트업 4개 중에 저희 4번째 저희 컨트롤웍스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스타트업들도 소개가 됐었는데 최근 제가 대부분의 한국에서 자율주행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15분 정도 만나봤고요. 그래서 좀 더 이 대한민국만의 스타트업 컬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네. 네, 간략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컨트롤웍스 대표를 작년 10월부터 맡고 있는 박승범이고요. 컨트롤웍스에 오기 전에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만도 중앙연구소 판교에 있는 에이다스 사업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 내용 여러 가지 고민했지만 사실은 이제 많은 이런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이런 발표 내용들이 사실은 구글링을 통해서 이미 미디어에 노출된 그런 것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도 다니면서 들어보면 사실 그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뭔가 제가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꾸미기 위해서 구글에서는 찾으실 수 없는 제 얘기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발표 내용 소개시켜드리기 이전에 제가 한번 어떤 질문들이 나오실 수 있는지 한번 예상 질문들을 뽑아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분야는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도 있고 저도 사실 이제 계속해서 질문해 보는 것들도 있는데 첫 번째는 특히 이제 한국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전기차를 거쳐도 현대자동차가 특히 잘하는 수소차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를 거쳐서 100% 전기자동차로 다 바뀌는 거는 언제쯤 과연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기자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배터리 화재, 전기차의 배터리 화재는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네 번째는 전기차 이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모터하고 배터리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 전기차가 진짜로 대세가 된다면 이 기존의 전통 엔진과 가솔린, 디젤 전통 엔진과 주유소는 다 없어지는 거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자율주행 분야의 예상 질문인데요. 첫 번째, 결국에 우리가 자율주행을 해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활성화되면 스마트폰에 종속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은 다시 말씀드리면 애플에 종속되는 거 아니냐. 이 애플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제 자율주행 레벨 3가 이제 하나둘씩 OEM들을 통해서 양산이 되고 있는데 레벨 3를 거쳐서 레벨 4는 언제쯤 될 것 같냐, 양산이.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자율주행 중에도 지금 뭐 뉴스들 많이 보셨겠지만 테슬라도 사고가 종종 있고 다른 뭐 OEM들도 마찬가지고 사고들이 나는데 이 자율주행이라는 건 사고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냐. 그다음 네 번째는 이 자율주행 구현하는데 이제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HD 맵하고 통신, VTX 통신 중에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 자동차 보험과 대리운전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면 다 없어지는 것이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지금 두 페이지를 통해서 보여드린 질문들에 답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짧지만 저희가 가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뭐 세미나가 끝날 때 같이 한번 답변을, 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고요. 첫 번째 게 이제 누가 과연 이 미래 모빌리티를 드라이브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기에 키가 되는 이노베이션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짧게 저희 컨트롤웍스가 이 미래 모빌리티의 어떤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Who's going to driv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이제 어려움이 있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아주 큰 빅피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자들이 잘 보이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만 봐도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들의 매출 규모가 실제 이 1조 달러, 그러니까 2조 달러니까요. 저희 2,4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400조라는 아주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과 전기자동차도 변화가 되면서 이 시장 모든 산업 분야가 다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모빌리티로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내가 사실 이게 미국의 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미국 전체 경제 규모에. 그래서 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금융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뭐 의료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애프터마켓이라든가 차량 대여라든가 여러 부문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면 기술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여러 이제 분야가 있지만 요즘 자율주행은 기존의 자동차가 해오지 않던 각 분야별로 최첨단 기술들, 대표적인 예가 이제 AI 같은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이 집합되어 있다. 그런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극히 일부의 내용인데 자동차 중에도 자율주행 중에도 R&D의 일부 사례만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각 분야별로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 및 기술, 데이터들이 다 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영상은 이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의 장면이죠. 저기도 악마의 이름이 타노스. I told you. You die for that. 저 때만 해도 타노스가 죽는 줄 알았죠. You should have gone for the head. 네, 지금 이 타노스가 6개의 보석을 사실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핑거 스냅을 하면서 인류의 절반이 다 죽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하나씩 다 가루가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동영상이 잘 전송이 되는지 좀 네. 잘 보이시나요? Sam! No, no, no. Groot. No. 그래서 저희 어벤져스의 수많은 시리즈에 나왔던 아주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주인공들이 다 그냥 먼지가 돼서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요즘 뭐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모델로 삼은 지금 아이언맨도 나오고 있고요. There was no other way. I don't want to go. I don't want 네, to go. 스파이더맨 Sir, 이런 please. Please, I don't want to go. I don't want to go. Sorry. Oh, God. 결국에는 저희가 6개 보석을 다 뺏기면서 이 타노스에게 인류 절반이 다 죽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제가 넘깁니다. 제가 자꾸 제가 하면 되는데 자꾸 해주시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제가 비유로 설명드리는 거는 저희를 이 미래 모빌리티로 전기 자동차로 자율주행으로 사실은 진격하게 만드는 게 모든 인류의 공공의 적 타노스가 있다. 그래서 그 타노스라는 게 이 가지고 있는 6개 인피니티 스톤이 있는데요. 그 6개를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전기 자동차하고 자율주행에 연계해가지고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이제 차 그림 보시면 1900년대부터 지금 100년 넘게 뭐 120년 정도 개발되어 오던 저희 이제 이 자동차들 기술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미래 모빌리티로 가고 있습니다. 6개 스톤을 이제 EV와 자율주행 3개씩, 2개에다가 3개씩 나눠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전기 자동차 EV는 스페이스 스톤과 마인드 스톤과 파워 스톤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사실은 저희 전기 자동차 부문에서 핵심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전기 자동차가 활성화되면서 실제 기존의 이제 전통 엔진과 트랜스미션과 이런 구동계를 가지고 있는 차로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공간적인 그런 여유도가 생겼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오닉 5라든가 기아 EV6 같은 차들은 실내 공간이 저희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평도 좋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도요타의 이 팔레트라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기차를 이용한 저런 이동 수단인데요. 저렇게 구현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더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전기 자동차가 제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나는 모터를 잘한다 그러면 예전부터 뭐 제가 근무했던 만도도 거의 15년 전부터 연구해 왔는데 인힐 모터 같은 그런 기술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뭐 저런 경우에도 어떻게 이제 잘 배치할 것인지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스페이스 두 번째 마인드인데요. 이 마인드 스토어는 전기차를 시장에서 활성화시키는데 사실은 제일 많은 거부감을 발생시켰던 게 어떤 걸까요? 충전입니다. 주유소에 가면 5분이면은 이 주유를 다 할 수 있는데 만땅을 채울 수 있는데 전기차는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4-5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예전에 저희가 뭐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전기차가 시장에 나올 수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많이 주장을 해왔었는데 테슬라가 선봉했으면서 뭐 슈퍼차저라는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충전하는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슈퍼차저가 이러한 이 소비자들의 마인드 자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기회를 되시면 이제 뭐 테슬라 차나 아니면 다른 전기차들 타보시면 좋을 텐데 실제 저도 이제 그 회사에 테슬라를 한 대 보유하고 저희 직원들이 뭐 돌아가면서 시승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있습니다만 타보면 정말로 가격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주행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가티하고 비교해서도 전혀 손색 없는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자동차 EV 쪽에 세 가지 스페이스, 마인드, 파워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정도까지 지금 진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에 대해서 많은 회사들이 치열하게 사실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이 큰 자동차 회사들은 여러 종류의 소규모 회사들을 M&A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저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부분은 이제 세 가지 스톤인데 리얼리티하고 타임하고 소울 스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저희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 분야가 될 수 있고요. 첫 번째 리얼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데모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자 언론 인터뷰를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게 언제 자율주행이 언제 상용화가 됩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회사 아니면 소비자들이 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제품화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 리얼리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배달 로봇 그쪽에서 가장 크게 빨리 적용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뭐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뉴로라는 배달 로봇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뉴로가 뭐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도미노 피자하고 사업을 해서 실제 배달을 자율주행 로봇을 가지고 배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뉴로도 벌써 이미 시장 가치가 50억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6조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선행 연구를 끝내고 대량 파트너들과 서비스 업체들과 양산을 시작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아주 높은 가치를 인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자율주행의 현실화하고 제일 관련이 높은 부분인데요. 어떻게 이제 서비스하고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서비스 여러 가지 중에도 실제 사람을 싣고 다니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작은 배달 로봇 같은 것이 가망성이 제일 높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요즘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들 많이 시켜서 드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이 서비스 자체가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공략하기에 가장 좋은 현실에 가장 가까운 분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타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이 도심 지역에서 자동차를 사용해서 이동하는 분들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자동차 자체를 저도 이제 오늘 세미나 때문에 사실 뭐 자동차 출근할 때 타고 여기 지금 상암동에 타고 오고 해서 한 4시간 정도 사용하지만 보통 그냥 출퇴근할 때는 잘해야 1시간,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씁니다. 제가. 그래서 제 차는 12시간 중에 1시간 반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 노는 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실제 차량의 사용 시간도 아직까지는 너무 비효율적이었다. 사용 시간이 너무 작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카쉐어링이나 헤어링 서비스하는 업체들로 인해서 점점 더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이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소개되어 있는 디디 같은 경우는 중국의 우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버가 이제 처음에 중국 진출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중국 정부의 압박을 못 이기고 디디의 일부 지분을 뭐 한 20, 30% 아마 가지고 있을 텐데요. 지분을 갖고 우버는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했고 중국은 디디를 통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뭐 회사지만 중국 정부가 저 서비스 산업을 쥐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디의 규모가 이게 실제 숫자를 아시면 훨씬 더 감이 오실 텐데요. 하루에 디디를 사용하는 건수가 중국에서 몇 건쯤 될 것 같으신가요? 저희가 질문을 드릴 수가 없어서 대충 짐작 한번 지금 잠깐 중국에서 하루에 디디 불러서 타는 사람들이 몇 건쯤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작년 6월에 하루에 5천만 건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루에 디디 사용자는 더 많죠. 물론 혼자 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5천만이고 저도 이제 뭐 중국 다니면서 많이 타봤지만 최소 뭐 10,000원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5천만 건 곱하기 10,000원 한번 해보시죠. 5천. 네, 5천원입니다. 네. 이 계산 빠르신 분들이 부자실 텐데 그래서 하루에 5천억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65일 하면은 거의 지금 200조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버나 디디가 그 캐시를 보고 내가 이거를 20% 30%를 먹고 있었는데 다 먹을 수 있겠다. 저 차를 휴먼 드라이버가 운전하지 않고 자율주행이 되게 만든다면 그 돈을 먹을 수 있겠다. 시장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드라이브 하는 게 아주 강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디디는 사실은 계속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륙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임이 아주 크리티컬한 자율주행 쪽의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그럼 택시 없어지고 그냥 디디로 다 바뀌는 거 아니야? 택시 기사들 그냥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 디디 같은 카헤일링이 활성화되면 결국에는 자동차 시장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의 이제 1년에 대략적으로 1억 대 정도 팔리는 신규 자동차 신차들이 이런 디디들이 활성화되면서 자동차 사용 효율이 올라가고 사용 시간이 증가되면 시장이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결국에는 지금 사실은 이제 전 세계의 자동차 조립 라인은 오버거든요. 공장 가동률이 중국은 평균 50%밖에 안 됩니다.
이미 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시장 자체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될 거고 결국에는 DD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마지막은 이제 소울인데요. 소울은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좀 억지로 끼워 맞춘 기분이 있지만, 요즘 뭐 테슬라들 사고 많이 나고 있지만, 실제 이 테슬라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PL법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특히 이제 유럽 회사는 더욱더 보수적이고요. 그래서 100% 우리가 피해를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제품을 만들지 않는 전략으로 왔는데 이 테슬라가 사실은 자동차 만드는 건 자동차 회사지만 소프트 회사로 이 자동차 산업을 공략하면서 결국에는 건 바이 건으로 사고가 난다면 사고 나는 대로 각 그 피해자들과 뭐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면서 시장에 이미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뭐 몇 년씩 뒤쳐져 있다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소울에 있는 저 그림은 테슬라가 이 풀 셀프 드라이빙에 집어넣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컴퓨터가 사실은 이제 테슬라 기술의 핵심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BMW 7 시리즈에는 저런 컴퓨터들이 100개 정도씩 들어왔습니다. 차 한 대에. 그래서 이 수많은 컴퓨터들을 수많은 부품 회사들이 만들어서 납품해서 제품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납품한 부품 업체들과 OEM이 같이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 테슬라가 트렌드를 바꿔서 저런 이 FSD 저런 보드 같은 저 컴퓨터를 세 대만 가지고 실제 모든 이 테슬라 모델 3, 모델 S의 전체 이 컴퓨터 기능을 다 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뭐 기존의 이 차에 들어가는 ECU 컴퓨터보다 훨씬 비싸지만 거의 슈퍼컴퓨터급의 저 컴퓨터를 이용해서 테슬라는 예전에 기계 제품이던 예전에 전자 제품이던 자동차를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이미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FSD를 하려면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내가 차는 샀지만 저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실제로 1,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아니면 구독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많은 특히 젊은 소비자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팔고 나서 기능을 개선했다고 1,000만 원을 내라. 그러면 내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주겠다. 이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신가요? 엄청 욕을 하겠죠. 그게 지금 전통 OEM과 테슬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맹신도들을 육성하고 있어요. 그게 젊은 사람들이라는 게 더 큰 문제고 앞으로 차를 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죠. 뭔가 복잡한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이 이슈 있는 것보다 슈퍼컴퓨터 한 대로 내가 그냥 스마트폰을 핸들하듯이 핸들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기 자동차하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뭐 최대한 이제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어벤져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스톤에 비유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물론 뭐 영화가 그걸로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영화에 이제 실제 주인공들 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노스하고 싸우는 여기서 타노스라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악마기도 하지만 저희 이 개발자나 아니면 사용자가 생각하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는 이상적인 골이다,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파워 같으면 당연히 차의 파워가 무한되면 제일 좋죠. 연비? 기름 안 넣고 가면 제일 좋죠. 돈 안 들면 제일 좋죠.
예, 그거기 때문에 타노스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정복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타노스와 싸우는 많은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 주인공들이 계속해서 이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시리즈도.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자동차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것을 하는 많은 회사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뭐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일 위에 있는 많은 OEM들이 있고요. 제일 위에는 테슬라를 포함해서 중국의 싸이기라든가 뭐 길리, 엔비디아, 우버, 컨티넨탈 많은 회사들이 있고 밑에 프로세싱하는 칩하는 회사들, 또 레이더나 카메라, 라이다는 센서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하는 회사, 매핑하는 회사, 또 이 인식이나 판단, 제어, 알고리즘 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보안이나 안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쪽 하는 전문 회사들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개발 툴들, 이 위에 있는 이 회사들이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필요한 툴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영상에 나왔던 어벤져스의 그 수많은 우리 편 주인공들 아니면은 뭐 작게는 그런 군인들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큰 두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 하나가 모든 걸 장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물론 테슬라가 제일 선봉에 서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많은 관련 회사들이 힘을 모아서 이 타노스하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운드를 어디서 키우는 거야? 네? 아니고. 네네네. 잘 들리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소개해드린 많은 회사들이 뭐 혁신적으로 하는 제품들 뭐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은 뭐 제가 일일이 다 소개시켜드릴 수는 사실 없고요. 뭐 구글링하거나 여러 세미나들에서 쉽게 정보를 보실 수 있고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있었던 많은 회사들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사실은 테슬라도 두려워한다고 하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지금 제일 최신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에어택입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는 $29로 판매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3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에어택이라는 거는 UWB, 울트라 와이드밴드 통신 방식을 이용해서 실제 정확한 위치를 아이폰과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아이폰 사진에 보시면 뭐 자전거, 열쇠, 우산, 핸드백 내가 잊어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에어택을 넣어놓으면 그 위치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침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까지 알려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많은 센서들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속도가 빠른 그런 센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애플에서 또 액세서리 하나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하는 분야가 자동차다 보니까 오른쪽에 이제 제가 물음표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 자동차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긴급 제동, 이머전시 브레이킹의 시나리오들입니다. 그래서 보행자라든가 자전거를 인식해서 위험한 상황에는 내 차가 알아서 쓰는 그런 기능이 되고요. 이게 엔캡에 점수를 받는다거나 실제 이 평가를 받을 때 아주 중요하고 저 부분에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모비라이도 이 보행자나 사이클리스트 인식하는데 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면서 인텔의 17조라는 큰 돈에 팔리는 그런 아주 큰 시장인데요.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그거를 카메라나 레이더만 써서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애플의 에어택 뉴스를 보면서 아니 그러면 보행자가 에어택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내 차에서 이 보행자의 위치를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뭐 저걸 자동차 기술에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저희가 보았던 대로 이 애플이라는 회사는 전혀 다른 어프로치로 자동차를 공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숨어 있는 그런 맹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간략히 사례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뭔가 이 미래 모빌리티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이노베이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정답은 사실 없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실제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아직은 누가 완승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중에 이제 모빌리티가 제일 뛰어난 게 누구였는지를 제가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이 몽고의 징기스칸이 모빌리티는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그런 인물이고 나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 모빌리티도 지금 현재 뭐 징기스칸 살던 시대하고는 사실 많이 차이가 나지만 이 예전에 있던 것 중에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거를 고민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 게 이 make it fast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의 핵심은 모든 거를 경쟁하는 것보다 빠르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속도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 몽고 군을 제가 구글링을 해봤는데 이 친구들이 하루에 100에서 150km씩 이 말을 타고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핵심이 되는 게 이 보르츠라는 이 음식이죠. 전투 식량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보르츠는 실제 이제 소고기 덩어리를 1g 했을 때 2.2kcal 정도인데 이 보르츠는 그거를 건조시켜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육포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거고요. 이 칼로리 밀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소고기가 2.2라면 보르츠는 1g에 4kcal까지 되고 결국에 이 한 사람의 군인이 하루에 2000kcal가 필요하다면 500g이면 보르츠 500g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 10명이 이제 말을 타고 이동한다면 필요한 게 7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10명이 자기는 말을 타고 한 마리는 75km에 보르츠를 싣고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10명의 부대가 별도의 보급 부대 없이 보름 동안 2000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는 사실은 지금으로도 사실 빠른 속도고요. 그 당시에 유럽의 많은 기병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가지게 한 거에 핵심이 이 보급 식량, 전투 식량을 가볍게 만드는 게 있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이 여러 자료들을 찾으면서 보고 저희 이제 전기차 쪽에 요즘 한참 뉴스에 나오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구성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리튬 설퍼를 할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지만 컨셉은 예전에는 리튬이온 지금 전기차의 배터리는 액체로 하던 거를 고체로 바꾸는 겁니다. 왜? 불이 나지 않기 때문에. 더 가볍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를 하는 거고 요즘 뉴스 보셨겠지만 SDI 도요다 전고체 배터리의 이 선행 리서치가 아주 진행이 잘 돼서 양산이 임박했다 이런 뉴스들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보르츠가 이 긴 시간의 건조 기간을 거쳐 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들고 다니는 사진을 보면 저거를 또 가루를 내요. 아예 다. 이 가루를 들고 다니면서 이 현지에서 뜨거운 물을 타서 국물처럼 마시는 형태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도 그런 면에서 판단해 보시면 이게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 보르츠 같이 더 가볍고 더 드라이한 그런 제품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배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참고해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두 번째는 이 몽고군이 전투하는데 이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동할 때도 물론 쓰지만 이 말입니다, 말. 지금 사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보시면 말은 앞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을 타 있는 장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뒤를 향해서 활을 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게 저희 이 지금 자율주행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운전자가 모든 걸 차에게 맡기고 저기에게 활을 쏠 수 있을 정도까지 지금 이 자유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저렇게 할 수 있었냐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 몽고의 기수들은 3살 때부터 말을 탑니다. 그래서 말과 하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수와 말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말도 이제 뭐 아무 말이나 되는 게 아니고 이 훈련을 받은 말들인데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기수와의 소통뿐만 아니고 대표적인 게 판단력과 인지 능력입니다. 이 기수가 저렇게 이제 뒤로 활을 쏘는데 절벽에서 그냥 뛰어내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앞에 성벽이 있으면 피해 가야죠. 알아서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이 눈이나 뭐 코나 여러 가지 오각을 이용해서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기수가 원하는 거를 찾아내서 자기가 여러 상황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 마지막은 최적화된 마족. 이건 뭘까요? 몽고군이 타던 말하고 유럽에서 타던 말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수들의 체형과 무게와 이동 거리와 여러 가지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마종들을 계속 이제 유전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결국에는 이제 몽고군이 강력해지게 된 건데 저걸 보면서 저희가 실제 자율주행에도 좀 배워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실도로 데이터를 많이 모으게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그래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오토파일럿을 하기 전에는 저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방 카메라를 잘하는 모비라이, 인텔이 17조를 주고 인수한 이 모비라이라는 회사가 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제일 잘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만도 있을 때 모비라이 양산도 해봤고 모비라이가 스타트업일 때 50명일 때 뭐 이스라엘도 가봤지만 그 친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격이나 기술이나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아니고요. 실제로 이 수많은 차량에 팔린 자기들의 카메라를 통해서 모아지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선봉에 써 있었는데 이 테슬라가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좋은 컴퓨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써 있지만 OTA라는 차에 있는 데이터를 서버 클라우드에 올리고 클라우드에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를 차에 다운로드 받는 그런 이 기술을 적용하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그래프 보시면 저건 19년 자료라 좀 숫자는 아직 작은데요. 이 초록색이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이 하드웨어 버전 1.0이고 노란색은 오렌지색 하드웨어 버전 2.0인데요. 하드웨어 버전을 바꿔가면서 실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게더링하는 양을 지금 뭐 거의 엑스포넨셜하게 늘리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저 OTA를 하면서 얼마나 이제 이 데이터가 중요한 건지를 실제 체험할 수 있었고 그 데이터들을 모은 걸 가지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릴리즈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실제 이 소비자들한테 돈을 받고 구독이나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동차의 싸움은 이 누가 더 많은 데이터, 더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그 싸움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하고는 살짝 다른 게 이 모으는 데이터들이 자기가 만든 차에 있는 데이터가 훨씬 더 밸류어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BMW가 테슬라 데이터를 훔쳐온다고 해서 그게 밸류어블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기가 경쟁하고 싶으면 자기의 차를 이용해서 최적화된 데이터들, 나에게 필요한 데이터 모아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현대차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이 현대가 요즘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 새로운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뭐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간단하게 이제 왼쪽 그림에 2019년에 타운홀 미팅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를 50%, 그다음에 UAM을 30%, 로보틱스를 20%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고요.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테슬라가 전혀 기존 자동차 회사하고는 반대쪽에서 지금 깃발을 들고 저를 어떻게 보면 공격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쉽게 테슬라를 따라한다기보다는 미래 모빌리티에 맞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현대차가 가장 여러 가지 유리한 위치에 있고 결정도 빠른 그런 걸로 제가 보기엔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뭐 현대를 제외한 다른 OEM들은 뭐 유럽, 미국, 일본입니다, 사실. 한국이 막차예요. 자동차 회사 중에는 마지막 차를 탔고 그 대신 속도는 제일 빠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트렌드 변하는 거, 미래 자동차의 트렌드 변하는 거는 어떤 OEM보다도 현대차가 빠르게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뭐 6년 정도 이제 현대차에 근무했지만 그때와 지금 요즘 가보면 많이 다른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시는 분들 혹시 해보신 분이 여기 딱 다들 계셔요. 여쭤보는데 계시질 않아서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금괴가 실제 금괴입니다. 저기 금괴가 이 유리로 된 박스 안에 들어있고 저기 이제 손을 겨우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구멍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시도하는 분들이 저걸 꺼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 손만 빼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폭스바겐이나 GM이나 이런 큰 기존 OEM들을 보면 딱 저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산 라인과 엔진 생산 라인, 엔진 시험하는 것들, 기존 기술들에 쌓아놨던 많은 데이터들과 자료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사실 손을 뺄 수 있습니다. 지금 손 빼고 딴 데 가서 근계를 찾아야 되는 그런 아주 혁신적인 그런 회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 그림을 넣고 제가 저거를 찾아보면서 힌트를 하나 얻었는데 일본에서 저거 이 행사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한 얘기가 지금 위에 빨간 줄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간혹 가다가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배인한테 기자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걸 잘하냐 그랬더니 그 지배인이 얘기한 게 어느 정도의 팔의 힘과 그다음에 손목이 유연해야 된다. 그래야 저 금괴를 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저 답을 보고 저게 그야말로 우리 뭐 당연히 현대차 그리고 한국의 많은 자동차 중소기업들 특히 파워트레인 하던 그런 중소기업들이 한 번쯤은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팔의 힘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오너의 추진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목의 유연함이라는 거는 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얼마나 플렉서블하게 시장에 맞게 잘 바꿀 수 있냐 그걸 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컨트롤웍스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모빌리티가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모빌리티를 모든 저희 회사 제품과 그다음에 기술과 어떤 것이든 결정할 때 모빌리티가 있나 없나를 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힐스마트 라인업인데요. 저희가 이 자동차 ECU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쓰이는 장비인 하드웨어 인돌롭 시뮬레이션, 저 시뮬레이터를 한국에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뭐 현대차를 포함해서 대부분 자동차 관련 회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장비가 사실은 이제 사람 키 정도 19인치 렉인데 그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데스크라고 해서 책상에 올려서 쓸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포터블 차에서
들고 타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결국에는 아까 보셨지만 이 모빌리티를 가지지 않는 거는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실제 뭐 현대차에서도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Make It Fast인데 요즘 뭐 뉴스 들으셨겠지만 2025년까지 정의선 회장님이 현대자동차는 전기 자동차 전용 차종을 45차종 양산하겠다. 45차종은 사실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차종 한 10개도 안 돼요. 근데 지금 공격적으로 25년까지 45차종을 하기로 선언을 하고 실제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가 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제어하는 ECU가 또 들어가게 컴퓨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배터리를 제어하는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저희 회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한 5년 전부터 현대차하고 저희가 독점적으로 계속 공급하고 있고 이게 글로벌 업체보다 거의 절반 가격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아주 반응이 좋은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뭐 저희 제품은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모빌리티에 적합한 철학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무리로 저희 이제 Q&A 앞에 이제 예상 질문들 보여드렸는데 간략하게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뭐 정답은 없으니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 페이지는 이제 전기 자동차고요. 첫 번째 질문은 결국에 수소차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뭐 제가 토론하는 것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자료도 봤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전기차를 거쳐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리고 많은 OEM들과 정부들이 이 전기차를 거쳐가는 거에 뭐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수소차를 얘기하는 거는 저의 생각은 지금 애가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얘 전공을 뭘로 할지 고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준비는 해야겠죠. 이 친구를 교육시키려면 뭐 돈이 몇 억이 필요하겠다. 아니면은 어느 선생님을 시켜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전공을 지금 정할 수 있을까요? 말도 못하는 아이한테 적성이 뭔지 모릅니다. 아직. 그래서 제 생각에 수소차는 저희가 전기차를 하면서 진짜로 이 뉴 에너지로 갈 때 뭐가 필요한 건지 좀 더 이제 전기차가 많이 양산되면서 배우는 것들을 반영해서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100% 전기차는 언제쯤 될 것이냐. 그래서 많은 이제 비즈니스 리포트나 뭐 예측한 내용들을 보면 2030년에 30% 정도가 보편적인 예상입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문제가 자율주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DD 같이 실제 자동차의 사용 대수가 줄어드는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 2030년에 30%가 되지만 더 이상 필요한 차가 개수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포션은 커집니다. 똑같은 대수를 만들어도. 지금까지는 1년에 1억 대를 만들었는데 2030년에는 1년에 5천만 대만 찍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기차의 점유율이라는 거는 거기에 가속화가 돼서 50%, 60%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3번은 배터리 화재를 해결할 수 있나.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BMW 5 시리즈 계속 엔진인데도 불나고 있었죠. 100년 된 엔진도 불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100대 빵으로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4번은 이제 모터하고 배터리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냐. 제가 가끔 이제 저 질문을 받아봤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다이슨이 자동차를 한다고 했다가, 그죠?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슨은 뭘 잘하는 회사인가요? 모터를 잘하는 회사죠. 다이슨은 모터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자동차에 딱 들어와 보니까 모터가 중요했을까요? 배터리가 중요했을까요? 간접적으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 느낌엔 다이슨이 와서 배터리 쪽에 R&D를 많이 했지만 막상 해보면서 느낀 것이 여기선 우리가 1등이 될 수 없다. 이 라운드는 우리가 뛸 라운드가 아니다. 1등 아닌 건 우리는 안 한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모터하고 배터리 중에는 지금 전기 자동차로 가는 데는 배터리가 중요하고요. 그 비슷한 철학은 사실 나이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자전거 라이딩을 좋아하는데 이 자전거 라이딩하는 거를 하면 특히 한국에서는 이 쫄바지하고 옷하고 몇 가지 액세서리 하면 한 2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 비싼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 나이키 제품은 보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키는 자전거 라이딩하는 거는 자전거 만드는 애들이 핵심이다. 옷 파는 애들은 그냥 아무리 비싸도 변들이다. 1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나이키는. 그래서 제가 4번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당연히 이 배터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번은 이 전통 엔진과 주유소는 없어지나 이런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없어지진 않죠. 근데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요. 엔진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도 지금 뭐 회사를 쪼갤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B2C로 지금까지 뭐 물론 엔진을 고객한테 바로 팔진 않았지만 이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들을 B2C 비즈니스로 현대차가 많이 했지만 결국에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가 되면서 엔진 비즈니스는 B2B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주유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주유소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동생활 플랫폼이라고 이제 제가 이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편의점 같은 거고요. 기존에는 기름을 팔았지만 더 이상 이제 차들이 기름이 필요 없죠. 근데 주유소는 비즈니스가 꼭 기름을 판매하는 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적절한 유동인구 확보와 함께 부동산 비즈니스도 있죠. 그래서 이 전기차가 되면서 사실 이 전망이 어두운 것 중에 하나가 정비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엔진하던 것처럼 정비가 복잡하지 않고 너무 쉽고 소프트웨어만 다운로드 해주면 되는 그런 게 되면서 다 망해버리고 결국엔 애프터 서비스하는 마켓이 다 망해버리고 주유소 같은 공간에서 뭐 배터리를 교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 전기차를 포함한 이 미래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생활 플랫폼이 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저희 몇 시에 끝나는 거죠? 3시 10분이요. 네. 네, 6분 남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자율주행 분야의 질문이 제가 만들었던 질문 5개인데요. 첫 번째가 결국에 이제 저희가 자동차가 지향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도 스마트폰에 종속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애플에 종속되는 거 아니냐, 우리 다. 구글에 종속되는 거 아니냐. 웨이모에 종속되는 거 아니냐. 페이스북에 종속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할 때도 있고, 이게 뭐 스마트폰하고 자동차는 만드는 게 완전 다른데 그 친구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둘 다 이 결국에 미래 네트워크 사회의 중요한 노드가 된다. 지금은 사실 스마트폰이 아주 중요하죠. 저희 뭐 IoT 같은 거 많이 하지만 TV도 되고 저희 집에도 TV도 되고 김치 냉장고도 되고 뭐 냉장고도 되고 오븐도 되고 다 돼요. 안 써요. 아무것도. TV만 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자동차와 함께 이 네트워크 사회에 점점 더 네트워크가 강해지는 이 사회에 중요한 두 개의 이제 쌍두마차가 될 거고 그 쌍두마차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다. 제 생각은. 그래서 만드는 건 자동차라도 만드는 건 핸드폰이더라도 소프트웨어 잘하는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회사들이 살아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레벨 4는 언제쯤, 이게 이제 기자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아까 DD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DD에서
시험 삼아 만든 볼보 차량이 가격이 한 3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차값이 1억, 그 다음에 자율주행으로 개조하는데 2억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될 것이냐? 3억을 과연 찾아올 수 있을 것이냐? DD가 계산을 다 해봤겠죠. 이걸 3억 주고 사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 서비스를 팔아서. 그래서 그건 뭐 어느 정도 사실 결론이 나와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템포 죽었는데,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DD가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거는 중국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서포트가 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북경에 5천만이 살고 있는데 중국은 호적 제도를 이용해서 중국 거주 자체를 컨트롤합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중국인들이 만약에 지금 뭐 13억 명이 미국처럼 1인당 한 대씩 차를 탄다는 거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드라이브를 해서 결국엔 3억짜리 레벨 4가 되더라도 우리는 안 사겠지만 서비스 업체들이 그 차를 통해서 우리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특히 뭐 서울이나 경기 지역 같은 복잡한 도심은 더 이상은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은 사고는 해결했습니다. 이건 뭐 아까 배터리 화재랑 비슷한 컨셉인데요. 어떻게 해도 위험은 사실 존재합니다. 저희가 뭐 비행기나 기차도. 그래서 비행기가 제일 안전하고 기차가 두 번째인데 제 생각엔 자동차는 기차 수준이 일단 첫 번째 목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은 HDMAC과 V2X. 그래서 자율주행을 시연하는 데 있어서도 저 두 가지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차에 달려있는 센스들까지 사용하는데 뭐가 더 중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아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둘 다 물론 중요하다. 자율주행을 구현하는데 중요한데 실제 자율주행이 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보안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테슬라가 차 한 대에 카메라 8대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는데 중국에서 그게 벌써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모든 이 영상 자료들을 미국 회사가 갖고 있다는 거는 그건 뭐 국민들의 행복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짧은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퇴출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고 여태까지도. 그래서 결국엔 중국, 미국, 한국, 유럽 다 자기 나라에서 자기들 거를 알아서 해야 되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의 최우선에 있는 회사를 그냥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국 거는 국정원의 도장을 받아야 되고 한국 건 한국 회사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미국이나 중국이 레벨 4를 가더라도 한국에서는 한국 회사가 하지 못하면 뒤처지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썼는데 글로벌 트렌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로컬라이제이션이 중요한 게 저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이제 보험과 대리운전 이런 건 없어지냐. 이제 앞에 뭐 전기차에도 저런 질문이 있었지만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예전에는 보험회사는 보험만 하고 대리운전 대리만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던 것들이 이 자율주행 통합 서비스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다 흡수되지 않을까. 요즘 뭐 음식점들이 다 배민이랑 쿠팡 이츠에 흡수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비자한테 돈 받아가는 사람이 갑이거든요. 그래서 그 받아가는 플랫폼을 하는 업체들이 뭐 한국의 대표 선수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플랫폼을 장악하게 되면 결국에는 보험회사나 대리운전이나 뭐 경비나 모든 서비스업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딱 3시 10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네네.
지금 현재 그게 뭐 오토파일럿 다운받아가지고 그게 그 차 내에서 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테슬라 본사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을 구현하면서 모든 연산과 이런 거를 서버에서 하진 않고요. 그런 알고리즘 자체는 차에서 돌아가지만 이 여러 가지 주행 상황에서 게더링되는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테슬라 서버로 올리는 거죠. 그럼 그거는 무슨 프라이버시 이슈라든지 이런 건 그거 이제 드라이버들이 차를 사면서 동의합니다를 사인하게 돼 있어요. 국가적인 문제는 보통 그건 뭐 저기 클라우드 컴퓨터 같은 할 때는 데이터 우회전수 뭐 이런 이슈 있잖아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제일 크게 이슈가 되었고요. 테슬라가 그래서 발빠르게 지금 중국에다가 서버를 구축하겠다. 중국 테슬라 차에서 받은 데이터는 중국 서버에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엔 중국에서 짝퉁 테슬라 속칭으로 키우고 있는 업체들, 니오 같은 그런 업체들이 테슬라 수준으로 육성되면 결국에 테슬라는 쫓겨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혹시 질문 추가적으로 더 없을까요? 질문 있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으신가요? 질문 하나 네, 네, 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그 보도가 하나 났었는데요. 그 4월 초에 그 구글 웨이모의 사장께서 그 CEO께서 사퇴를 하면서 자율주행차가 생각보다 좀 개발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기대보다는 그런 비평 기사가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자율주행차가 언제 그 가장 그 완성도 높은 차가 나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최근 기사와 관련해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뭐가 주로 난관인지 어디가 막혀가지고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느려지거나 기대 이상으로 좀 뒤로 밀린다고 보는 건지 아마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평소에 제가 궁금했던 것인데 뭐가 문제인지 그게 기술적으로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구글이 사실 뭐 자율주행을 제일 먼저 치고 올라왔던 회사고 요즘 이제 뭐 되니 안 되니 얘기가 많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그거는 전기차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무슨 한 번 충전해서 100km 가는 차를 누가 타냐? 배터리가 자동차 절반이겠다. 그거를 7천만 원, 8천만 원 주고 누가 사냐? 이 수많은 공격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하이브리드로 일단 해보자. 여러 트라이를 그래서 이 기술의 부침이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거쳐서 요즘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부분의 OEM과 티어들 많은 뭐 나라를 포함해서 다 받아들이는 데까지 올라왔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자율주행은 아직 이제 전기차로 치자면 예전 수준에 있다. 그래서 되니 안 되니 계속 싸우는 거고 거기에서 결국에는 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모든 자동차 회사가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갈 거라고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요. 뭐 정확한 연도야 뭐 사실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속화는 될 수 있다고 보고 기술적으로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말씀드렸던 대로 예전에 있던 이 자동차에 100개 정도씩 되는 50개에서 100개 되는 컴퓨터들이 들어가던 거를 그 컴퓨터들은 보통 가격이 10,000원에서 50,000원 정도 합니다. 아주 말이 컴퓨터지만 아주 싸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수많은 티어원들이 뭐 사실은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 정도 될 겁니다. 수만 개의 티어원들이 개발해서 하던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다 깨고 테슬라가 하듯이 아주 고성능의 컴퓨터 3개, 4개로 드라이브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사실 제일 큰 기술 장벽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아키텍처를 갈 수 있냐, 우리가.
시스템 아키텍처를. 그게 이제 뭐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회사나 애플은 먼저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손쉽게 갈 수 있지만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그게 제일 골칫거리고. 그래서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기술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핵심적인 컴퓨터 3-4개 하는 데는 어떤 엔지니어가 중요할까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러면 지구에서 일을 제일 잘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자동차 회사에 없습니다. 뭐 저도 자동차 하는 사람이지만 자동차 회사에 오지 않습니다. 연봉 1억 안 옵니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애플, 테슬라 연봉 5억씩 주면 갑니다. 거기. 그런 친구들이 다 거기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뭐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은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공부 잘하는 이과생이 어디 가나요? 의사 됩니다. 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안 합니다.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기술 하나하나보다도 더 큰 장벽이에요. 제가 뭐 이제 작은 회사에 있으니까 채용이나 이런 거에 어려움이 많아서 채용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네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강의를 맡아주신 박승근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